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마음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해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만 알면 됐지 뭐 자기 마음까지 알고 뭐 있냐. 그런데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자기 마음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음하고 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튼튼할까요? 몸이 튼튼할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몸이 튼튼해요. 심리치료사들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사람 마음을 뭐와 같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기 살 같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순두부 같다 그랬어요. 순두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금방 뭉그러지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 일종의 호신술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갖다 이렇게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애들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막습니다. 나를 때리지 못하게. 이게 마음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 안에 나를 갖다 딱 보호하는, 이렇게 막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끔 내가 이렇게 나를 갖다 보호하는 장치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이 방어기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한 상황이 두렵거나 아니면 아주 불쾌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다칠까 봐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이렇게 딱 보호하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자, 이 방어기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방어기제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 쓰는 게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쓰는 게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 쓰는 것들은 되게 유아적인 그런 방어기제들을 써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애들이 엄마가 막 야단치려고 그러면 애들이 거짓말 같은 거 하죠. 너 이거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엄마 내가 안 했어요. 뭐 제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아적인 그런 방어기제인데, 만약에 어른이 됐는데도 똑같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 때 쓰는 방어기제와 어린 때 쓰는 방어기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 때 쓰는 방어기제를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뭐 다음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쓰는 그런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어기제 중에서 좀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미숙한 방어기제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방어기제를 내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내사는 뭐냐면, 사람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이를 소화하고 동화시키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4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몸이 성장하려면은 뭘 먹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음식을 먹어야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고, 이게 소화가 되면 이제 살도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건강해지죠. 근데 몸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과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예. 마음이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정보를 먹어야 됩니다. 그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바깥 세계에서 얻는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과 내가 온몸으로 이렇게 뭐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한테 주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소화시키면은 그게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주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거의 이렇게 그 비슷한 그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애가 음식을 먹는데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뭐 그 패스트푸드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강해질 수 없겠죠. 비만이 되고 그러겠죠. 근데 마음도 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외골수로 한 가지 책만 봐요. 여행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보면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어야 되시, 마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건강한 사람과 병적인 사람을 갖다 가름짓는 기준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로 이제 기준점을 삼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거였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나는 그냥 뭐 성령 팀이니까 그것만 할 거야. 나는 또 무슨 팀이니까 그것만 할 거야.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액션 단체도 많고 신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게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면은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음식을 내가 입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소화되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죠? 물 마셔요? 물 먹기 전에. 그렇죠. 씹어야 돼요. 자, 음식을 씹는 거는 뭘로 씹죠? 이빨로 씹어요. 예. 이 치아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치아 공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 이렇게 신체 부위인데 뭐 사람뿐만이 아니죠. 동물들도 보면 이빨들이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부드러운 이빨 가진 동물들은 거의 없죠. 다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가진 이빨도 뭐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쁜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얀 이빨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이빨이 사실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그 음식 씹으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빨이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 같이 이렇게 돼야지 건강하게. 너무 이쁜 이빨 가진 분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치아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 씹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이빨이 만약에 음식을 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돼요. 그렇죠. 먹은 걸 갖다 그냥 다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몸이 병나겠죠.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인데
이게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삼켜버리게 되면은요, 이 음식을 그냥 삼킨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마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치아가 있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비판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마음 안의 치아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 치아 공격성을 가지고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곱씹어 보는 거죠. 그 곱씹는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음식을 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되새겨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내 걸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아 공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의 정신이 유아적인 단계에서 어른스러운 단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이 얘기해 주는 걸 곧대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베껴 쓰고 그냥 외우기 바쁘지, 아,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질문 한번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내사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사라는 거는 남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사가 특히 열심한 신앙인들 가운데 특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어기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방어기제로 내사를 주제로 잡았고, 이걸 가지고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자신의 공격성을,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면 권위자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자기 것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서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사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강의를 하셨는데 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 그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반문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아, 그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 학생이 굉장히 건강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한번 토론해 볼까? 이러면 괜찮은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주 성격이 고약한 양반이에요. 어디 선생님한테 건방지게 질문질이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점수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다음부터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 안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안 하면은 이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생각이 그 학생 머릿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라는 거는 밖에 있는 선생님이 그 주사 바늘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 학생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주사를 놓은 거예요. 내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사라는 방어기제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뭔가? 내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야. 불안.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어기제는요, 불안을 막으려고 생긴 거예요. 내가 다칠지도 몰라 하는 걱정 때문에 이 방어기제를 쓰는 건데, 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사도 어떤 힘 있는 사람, 권 있는 사람한테 대들었다가 큰일 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자. 이게 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쓰는 어쩔 수 없는 생존 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사가 언제 가장 심하냐? 독재 정권 때. 막 정부가 그냥 폭력으로 국민들을 막 다스려요. 뭐 언론 탄압하고.
그때 국민들의 내사가 제일 심해져요. 아무도 정부에서 비판하지 못하고 정부가 이렇게 공지해주는 그런 그 기사들 갖다 그냥 다 외우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로봇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예. 자, 그 며느리들이 시집을 가면은 시어머님 밑에서 어떻게 산다 그러죠? 방울이 3년, 김어걸이 3년, 예, 소경 3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내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아예 대들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그걸 이제 시집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내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괜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가 난리 날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사를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생각들이 내용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 내사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튀는 못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얌전하고 착하게 굴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성질 부리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동정받지 말아라.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여자는 조신하고 남자는 용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내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은 내가 어떤 혼돈 상태에 빠지는가, 이 내사의 부작용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워낙 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듣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고 우리 PD가 그냥 뭐 두구두구 자랑을 했습니다. 제일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이라고. 자, 이 내사의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적인 성장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이 나와 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만났을 때 제일 편한 거리는 얼마만큼 상대방과 떨어졌을 때 제일 편할까요? 거리가. 만약에 여기 방청객 분들이 오셨는데 많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강의는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전부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이 좁은 방 안에 만약에 이제 2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아, 짜증나겠죠. 혼란스럽고. 근데 이렇게 널찍한 데서 따로따로 앉으시면은 내 공간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비행기 타보셔 아시겠지만은 비싼 좌석은 어떻죠? 예, 공간이 넓어요. 뭐 대접받는 건 둘째고 내가 발을 뻗을 수 있고 뒤로 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싼 좌석은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몇 시간을 이러고 가야 되니까 손님들이 전부 신경과민이 돼요. 앞 사람의 의자를 조금만 뒤로 들치기만 해도 막 왜 들쳤냐고 막 앞을 갖다 두들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뭐 죽음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런 시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내가 사는 영역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간이 없게 되면요. 공간이 없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감옥에 보내는 게 왜 벌일까요? 그 좁은 감방 안에 그냥 다 쑤셔 넣는 거예요. 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방이 다 이렇게 감시를 받는 거예요. 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사제관이 있는데 사제관 벽이 저기 전부 유리벽이에요. 신자들이 수시로 지나가면서 들여다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미칩니다. 신경쇠에 걸리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 어떤 사람한테 예의를 지킨다 그랬는데,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간을 내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끼리 지나가다가 부딪히면은 바로 excuse me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 미안한 거죠? 내가 네 공간을 침범해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죠. 예. 이 공간에 대한 예의가 저희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사람하고 나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벽을 딱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일명 이제 꼴통이다, 그렇게 벽창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게 자기 마음 안에 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누구나 다 들어와. 그래서 이게 그냥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 자매님들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늘 열어놔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방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냥 엉망진창이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을 갖다 다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라. 그러면 내 방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내사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심리적으로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부작용은 첫 번째 부작용이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종살이를 하시게 돼요. 뭐 종은 잘 아시죠?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 혹은 권위 있는 집단이 자기 문제를 대신 결정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본당 신부님하고 가끔 중국집 가십니까? 안 가세요? 스님들하고요. 그래요? 제가 본당 있을 때 신자분들하고 이제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중국집이잖아요. 근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제 뭘 드시겠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거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부님 드시는 대로 저희도 따라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왜 내가 먹을 걸 갖다가 왜 내가 결정한 걸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얘기를 해야죠. 난 짜장면, 나는 뭐 짬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부님이 드시는 걸 따라 먹을게요. 이게 착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내사가 심하다. 마음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팔보채요. 이거는 공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음식을 뭘 먹겠냐고 물어볼 때 내가 그 음식 이름을 얘기하는 건 이건 교만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건 교만이 아니라 내사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 같다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상담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그 가족 관계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하고 헤어져야 될까요?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남편에 대해서 막
다 흉을 보십니다. 이런 남편을 갖다 데리고 살 힘들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살아야 되나요? 말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선 제가 남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부부에 문제가 생기면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근데 되게 그런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제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다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남편은 아주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중에 남편 만나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남편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내사가 심하구나. 왜냐하면 그 인생의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저 같은 신부한테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바보인 거죠, 바보. 네. 그리고 상담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담가들은 내가 인생의 문제를 다 얘기를 하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담가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당신네 신자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건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왜 위험한가? 이 상담자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인생 전체를 몰라요. 그 조그마한 얘기만 들었을 뿐이죠. 근데 요만큼 얘기 듣고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제 인생을 결정지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상담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왜 당신 인생을 나한테 다 맡기냐고. 내가 남편도 아니라고. 나는 신부고. 그리고 나는 자매님하고 만난 지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평생의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제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했다 하면서 카운슬링을 해야 됩니다. 자, 상담이라는 거는 상담자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이 홀로 저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막 고민을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거의 그래서 들어주는 게 많아요. 들어주다 보면은 본인이 알아서 답을 찾아서 얘기하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그냥 남편이 비기 싫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랍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요. 우린 그냥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료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말을 많이 시켜서 그 속을 갖다 후련하게 해주는 게 그게 상담이에요. 예. 그래서 상담가들은 이제 그렇게 상담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파김치가 되죠. 안 좋은 얘기를 또 1시간을 들었으니까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근데 가끔 이제 그 상담하러 온 분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 신부님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1시간 동안 나 혼자만 떠들고 돈만 내고 왔다고. 그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1시간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아마. 전화로 어떤 자매가 저 고민이 있는데 그러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거 1시간만 들어주면요.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진짜 골이 아파요. 그래서 그 판문성사 때 그 본당 신부님들이 판문성사 한 2시간 하고 나오면 얼굴이 이렇게 쭉 빠져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나오니까. 예. 자, 두 번째. 그다음 부작용이 뭐냐면 급해요. 그러니까 내사라는 건 이게 급히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먹었기 때문에 또 급하게 또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사가 심해지면. 자,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 천천히 씹으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보다는 타인의 것을 그냥 삼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랬어요.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다른 교회 신자분들은 성경에 장절을 다 외운다. 그냥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다 외워서 우리 주눅 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장절을 외우는 분들이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성경도 곱씹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꼭 안 맞던데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다 외워야 돼. 이런 분들이 바로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또 본인 자신도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길거리에서 가끔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그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갖다 받길 원치 않아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부작용. 좀 헷갈리는 건데 모범생 컴플렉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들은 대개 아이들이 모범생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칭찬 많이 듣고 그런 아이가 되길 바라죠. 우리 애가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찍혀가지고 야단이나 맞고 그러길 원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너무 지독하게 모범적으로 살라 그런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 저는 제가 이렇게 제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느낌이 안 좋아요. 사람이 어떻게 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욕구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 똑바로 가게 만들진 않아요.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갈리자로 걷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근데 아주 그냥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이 내사가 심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들은 모범생 컴플렉스라 그랬는데 이 모범생 컴플렉스하고 유사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윗어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하고 지나치게 순종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당한 거는 좋지만은 이게 너무 모자라거나 과하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내사된 것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잘못 알고 살아간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 윗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여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 익숙해져 있다. 내사로 말미암아서 고정된 행동 패턴을 갖게 되고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행동을 번복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안 보신 분들이 많구나. 그냥 이게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이 이제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남이 뭘 시켜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른들은 좋아해요. 반듯하다고. 근데 반듯한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창의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업을 못 해요. 당신 혼자 뭘 해봐 그러면 막 무서워합니다. 그게 이제 내사가 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님들 다 시집 갔습니까? 아이고, 그럼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따님을 두신 분들 사윗감을 고르실 때 저걸 꼭 보셔야 돼요. 사윗감이 이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하면은 일단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이 오히려 나아요. 약간 개구쟁이 같고 약간 옆길에 새는 듯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개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너무 이렇게 모험성이고 뭐 정말 이렇게 모험적인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안전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따님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화병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님 말고요. 예. 그다음은 자기 고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을 내죠. 예. 자기 고문 게임이란 뭐냐면 내 마음 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걸 못하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걸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합니다. 잘 살고 싶죠. 근데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소리가 있어요. 예. 또 남의 말을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있단 말이죠. 사람 마음 안에는 이렇게 각자 다른 소리들이 있는데 이 내사가 심한 사람들은 이걸 컨트롤이 안 돼. 노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느 쪽이 이기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이 이겨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보다 남이 나한테 해준 말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이렇게 그냥 검소하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삶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의 가치관, 사회적 도덕률을 지나치게 많이 내세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신 안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 실제 부모보다 내사된 부모가 훨씬 더 엄격하고 도덕적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밖에서 해준 얘기보다 내 안에서 더 그 소리가 더 심한 잔소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들볶는다는 거죠. 그게 내사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냥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개망난 짓을 했어요. 막 가족을 다 버리고 나와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도 그 남편을 거두어서 데리고 살겠다 그래요. 이게 연려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심어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남자는 하늘이야. 부부지간은 무조건 화목해야 돼. 헤어지면 안 돼. 착하게 살아. 이런 것들을 또 엄마가 심어줬거든요.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나를 버렸는데도 그냥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런 남편이라도 데리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상담할 때마다 이런 케이스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뭐 이혼을 벌써 했거든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런 남편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겠다고.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근데도 그럼 자매님들이 그래요. 내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냐고.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그냥 막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터져. 그래서 제가 방송 상담할 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예. 만약에 여러분들 따님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내사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사고뭉치입니다. 예. 이거를 잘 아시면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예. 그런 강의를 갖다가 해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예, 감사합니다.